지금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30억 원으로 드론을 막는다고 미국도 300억 쓰고 실패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국산계 비지떡이라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100대 중 52대만 잡았는데 한국 시스템은 150대 중 141대를 격추했죠. 펜타곤의 MIT 출신 수석 분석관이 데이터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 7일간의 실전, 904대의 드론, 847대 격추, 명중률 93.7%.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뭔가 다른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펜타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대공방어 시스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에서 15년간 기술 자문을 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을 평가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죠. 2024년 9월, 저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키이우에 도착한 건 9월 15일 새벽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3번의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8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안드리 코발 방공군 사령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어요. 톰슨 분석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가 날려보낸 드론 숫자가 9,000대를 넘었거든요. 하루 평균 300대입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대부분이었죠. 가격은 대당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싸구려 드론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이었어요. 문제는 우리 방공망이 이걸 못 막는다는 겁니다. 코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제 S-300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 설계됐습니다. 작고 낮게 나는 드론은 잘 못 잡아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거든요. 9월 16일 새벽 4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키이우 상공에 경보가 울렸어요. 레이더 화면에 50개의 적신호가 떴습니다. 러시아 드론들이 벨라루스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었죠. 방공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S-300 배터리 6개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30분간의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죠. 폭발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적신호가 하나씩 꺼졌어요. 그런데 모두 다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50대 중 15대 격추, 35대가 그대로 목표물에 도달했죠. 오전 5시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니프로 지역 발전소 2곳이 타격을 받았어요. 군사시설 3곳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23명이 사망했죠. 제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명중률 30%. 이건 방공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에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본부와 연결된 화면에 각국 국방장관들이 나타났죠. 미국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지원이 필요합니다. 펜타곤 기술팀을 파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화상회의에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레이시온에서 10년, 로키드 마틴에서 5년간 일하면서 저는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계 최고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9월 20일, 저는 펜타곤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 대응 방안이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ASA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하면 된다. 예산은 승인됐고 장비는 일주일 내로 도착할 예정이었죠. 그날 저녁, 키이우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ANT-PY4. 미 공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탐지거리 50km, 동시 추적 200개, 대당 가격 300억 원.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9월 28일, 드디어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 C-17세대가 키이우 인근 보리스필 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활주로에서 하역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가 하나씩 내려졌죠. ANTPY-4 레이더 시스템 세대. 각각 무게가 12톤입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감탄하며 쳐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즉 AESA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시스템이죠.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합니다. 반응 속도가 월등히 빠르죠. 대당 가격이 300억 원입니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총 900억 원을 투입한 겁니다. 저와 함께 미군 기술진 10명이 도착했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5명, 정비사 3명, 통신장비 담당 2명이었어요. 모두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들이었죠. 우리는 즉시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키이우 외곽 세 지점에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어요.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면 수도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설치 첫날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9월 29일 오후 2시 저는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코발 사령관과 그의 참모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얼굴 2명이 더 있었죠.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LIG 넥스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코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인 2명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한 명은 김철수 해외 영업이사, 다른 한 명은 박민준 기술 담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 블로그의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레이더 사진이 떴죠. 크기는 우리 시스템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스펙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탐지거리 80km, 동시 추적 500개, 반응 속도 0.3초.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이 나왔습니다. 대당 30억 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억 원? 우리 시스템의 10분의 1이에요. 그 가격에 저런 스펙이 가능할 리 없었죠. 카탈로그 사기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실제 성능은 절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드론 격추율 94%를 기록했죠. 그 박민준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벨라루스 쪽 드론을 막은 기록이었어요. 한 달간 153대 중 144대를 격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폴란드는 하루 5대 정도의 산발적 침입이에요. 우크라이나는 하루 300대의 집중 공격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게다가 격추율 94%라는 숫자도 의심스러웠어요. 저 정도 성능이면 300억은 받아야 하거든요. 톰슨 분석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코발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미국 시스템 설치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면 충분합니다. 검증된 미군 장비니까요. 한국 측 2명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가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한 대만이라도 테스트해보시면 어떨까요? 비교 평가를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 3대를 72시간 내에 가동해야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 측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죠. 저는 그 명함을 호텔방 책상 위에 놓아두고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30억 원이라는 가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건 말이 안 된다. 저 가격이면 중국산 저가 레이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1일, 드디어 미국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3일간의 작업이었죠. 세 지점 모두 정상 가동을 확인했어요. 중앙 통제실을 국방부 지하 벙커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3개 레이더의 데이터가 통합되죠.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입니다. 제가 코발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톰슨 분석관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72시간 후면 드론 걱정은 끝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시스템 배치 완료였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썼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러시아 드론 공격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확신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요. 300억짜리 첨단 레이더가 30억짜리 한국 제품보다 못할 리 없다고 믿었죠. 그건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10월 7일 새벽 3시 40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국방부 지하 통제실에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모니터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레이더가 뭔가를 감지한 거죠. 우크라이나 방공군 당직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동쪽에서 다수 목표물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메인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적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50개. 계속 증가했죠. 최종적으로 92개의 목표물이 탐지됐습니다. 모두 벨라루스 방향에서 키이우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60km. 속도 시속 150km입니다. 당직 장교가 대답했어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24분 후면 키이우에 도달합니다. 저는 코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령관님, 대규모 공격입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새벽 4시 코발 사령관이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도 함께였어요. 모니터를 보던 레즈니코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시험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능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4시 15분, 목표물들이 40km 지점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3개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탐지는 정상이었죠.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요격 단계만 남았어요. 요격 준비 완료. 방공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4시 23분, 첫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모니터 화면에 적색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격추 성공이었죠. 좋아, 계속.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어요. 폭발음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격추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어요. 1분에 4대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면 저는 급히 계산했죠. 92대를 다 잡으려면 23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15분 후면 키이우에 도착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시 35분, 제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키이우 외곽에 도달했어요. 방공 시스템이 미처 다 막지 못한 겁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시내 어딘가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피해보고. 코발 사령관이 소리쳤어요. 새벽 5시, 공격이 끝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레이더는 총 92대를 탐지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68회, 격추 확인은 52대였죠. 나머지 40대는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명중률 52%. 이건 재앙이었어요. 5시 30분 피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니프로 지역 발전소 2곳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복구 비용만 200억 원이었습니다. 군사시설 4곳도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민간 지역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드론이 떨어졌어요. 사망자 7명, 부상자 15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300억짜리 시스템이 52% 명중률이라니요. 카탈로그 스펙은 70% 이상이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기술진 5명과 함께 데이터를 뜯어봤어요. 6시간 동안 모든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죠. 소형 드론 탐지 실패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겁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샤헤드 드론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제곱미터였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우리 시스템은 0.2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보다 작은 목표물은 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드론들이 저고도로 비행했어요. 지상 잡음과 구별하기 힘들었죠. 오후 2시, 저는 펜타곤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초기 교전 결과 및 문제점 분석이었어요. 명중률 52%라는 숫자를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국방부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시스템 조정이 필요합니다. 차관보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정해서 개선 가능한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4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톰슨 분석관님,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7명이 죽었어요. 미국 시스템이면 막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레즈니코프가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한국 LIG X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당신 시스템만으론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억짜리 한국 제품이 300억짜리 미국 시스템보다 나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오늘의 참담한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중률 52%, 40대 놓침, 7명 사망.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론 샤헤드급 소형 드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한국 제품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0억으로 가능할 리 없다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10월 9일, 제가 통제실에서 시스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발 사령관이 들어왔어요. 톰슨 분석관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일주일 전 봤던 한국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에릭 넥스원의 김철수 이사와 박민준 기술 담당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창피했거든요. 일주일 전 저는 자신만만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중률 52%로 참담하게 실패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어차피 시스템 재조정도 막막한 상황이었죠. 30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블로가의 레이더 시스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우리 시스템보다 확실히 작았어요. 무게가 6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의 절반이죠. 일주일 전에도 본 시스템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상세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스펙시트가 나타났어요. 탐지거리 80km, 동시 추적 500개, 반응 속도 0.3초, 최소 탐지 가능 RCS 0.005제곱미터. 저는 마지막 숫자에 눈이 갔습니다. 0.005? 우리 시스템의 절반이에요. 그만큼 작은 목표물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격은 대당 30억 원입니다. 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건 카탈로그 스펙이죠? 실제로 이 성능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방산업계에서 20년 일했습니다. 카탈로그와 실제 성능이 다른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특히 저가 제품일수록 괴리가 컸죠. 김철수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폴란드 동부 국경에 블로가이 레이더 4대가 배치됐다고 했어요. 벨라루스 쪽에서 넘어오는 불법 드론들을 감시하는 임무였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월간 총 167대의 드론을 탐지했어요. 그중 157대를 격추했습니다. 명중률 94%였죠.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서명도 있었습니다. 위조는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폴란드는 하루 평균 몇 대입니까? 5대? 우크라이나는 300대예요. 규모 자체가 다르죠.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동시에 500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세대면 1500개까지 가능하죠. 샤헤드 드론 같은 소형 목표물 탐지에 특화돼 있습니다. 그는 기술 문서를 펼쳤어요. 안테나 설계, 신호 처리 알고리즘, 클러터 제거 기술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쓴 게 맞았습니다. 추상적인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죠. 특히 적어도 소형 드론 탐지 알고리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코발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0억짜리 미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30억짜리 한국 제품을 테스트하자고요? 이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어요. 명중률 52%. 이대로는 안 됩니다. 펜타곤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죠. 개선책을 내놓으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스템을 언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김철수가 즉시 대답했어요. 2주 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공수하겠습니다. 2주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석 달이 걸렸거든요. 재고가 있습니다. 본사 테스트 라인에 완제품 3대가 준비돼 있어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10월 9일 2주 후면
10월 23일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제 러시아 드론 공격 상황에서 성능을 입증해야 해요. 그래야 펜타곤도 납득할 겁니다. 김철수와 박민준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나간 후 코발 사령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신반의입니다. 30억으로 저 성능이 나올지 의심스럽지만 데이터는 진짜 같습니다. 테스트 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한 시스템 검토였어요. 한국 제품을 테스트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1시간 후 상관에게서 답장이 왔죠. 승인한다.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간 저는 미국 시스템 개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탐지 민감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근본적 한계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소형 목표물에 최적화돼 있지 않았거든요. 10월 22일 김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한국 시스템이 정말 카탈로그 스펙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과장된 제품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정말 낫다면? 30억이 300억을 이긴다면? 그건 제 20년 경력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대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작동한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매일 수십 명이 드론 공격으로 죽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키이우의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드론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되겠죠? 한국의 30억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10월 23일 오전 10시, 보리스필 공항에 대한항공 화물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물칸 문이 열리자 한국인 기술진 5명이 내렸습니다. 박민준과 4명의 엔지니어였죠. 그들은 가벼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민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장비는? 그가 화물기를 가리켰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게차 2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하나씩 내려졌어요. 저는 컨테이너 크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3개를 모두 내리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2시간이 걸렸는데 말이죠.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레이더 본체와 제어 장비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별도예요.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배치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키이우 북쪽 교외 지역이었어요. 미국 시스템 3대가 이미 설치된 곳에서 10km 떨어진 지점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첫 번째 레이더가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크기를 보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정말 작았거든요. 가로 3m, 세로 2m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가로 6m, 세로 4m예요. 부피로 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게 정말 작동할까? 저는 옆에 있던 미군 기술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전고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 5명이 움직였어요. 그들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사전에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척척 진행됐죠. 기초 고정, 안테나 조립, 케이블 연결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첫 번째 레이더 설치가 끝났습니다. 1시간밖에 안 걸렸죠. 우리 시스템은 한 대 설치하는데 하루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듈화 설계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서 가져왔거든요. 현장에선 연결만 하면 됩니다. 오후 3시, 2번째 레이더도 완료됐습니다. 오후 5시, 3번째까지 모두 끝났어요. 총 소요 시간 6시간. 우리는 3일 걸렸는데 말이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치 속도만큼은 확실히 뛰어났어요. 오후 6시, 시스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레이더와 무선으로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진단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송신기 정상, 수신기 정상, 신호 처리부 정상. 그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녹색으로 표시됐어요. 자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입력하자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안테나에서 희미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주변 지형이 나타났죠. 건물, 나무, 자동차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웠어요. 저기 보이는 게 새입니다. 박민준이 화면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까지 잡힌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RCS 0.005 제곱미터까지 탐지 가능합니다. 참새 크기도 잡히죠. 저는 우리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RCS 0.1 제곱미터가 한계예요. 그것도 이상적 조건에서만 가능하죠. 실제로는 0.2 제곱미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새까지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안테나 소자를 2,400개 사용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1,200개죠. 개수가 2배면 감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우리는 AI 기반 클러터 제거 기술을 사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이 됐어요. 오후 7시 통제실 연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까지 데이터 전송 라인을 깔았어요. 한국 기술자 2명이 통제실에 제어 콘솔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스템 옆에 나란히 놓였죠. 두 시스템을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오후 8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 소요 시간 12시간, 미국 시스템은 72시간 걸렸는데 말이죠. 박민준이 통제실 콘솔 앞에 앉았어요. 가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3개 레이더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메인 화면에 키이우 일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반경 80km가 표시됐어요. 우리 시스템은 50km였죠. 커버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헬리콥터, 새들이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박민준이 설정을 조정했어요. 새와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용 항공기만 남았죠. 드론 크기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지금은 탐지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감도, 범위, 필터링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카탈로그 스펙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평화 시에는 제대로 작동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오후 9시 우크라이나 방공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준이 장교 6명에게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조작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됐죠. 우리 시스템은 매뉴얼이 300페이지인데 한국 시스템은 50페이지였습니다.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자동 모드에서는 AI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격 순서를 추천합니다. 수동 모드는 운영자가 직접 선택하고요.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자동 모드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폴란드에서 97%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한국 기술진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통제실에 남았죠. 새벽에 드론 공격이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러시아는 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코발 사령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설치 속도와 기본 성능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한 번에 100대가 넘게 날아올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새벽 2시, 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화면은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오늘 밤은 조용하지 않을 거였어요. 지난 사흘간 공격이 없었거든요. 러시아는 이렇게 며칠 쉬었다가 대규모로 몰아칩니다. 새벽 3시,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지금 드론이 온다면 진짜 시험이 될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정말 명중률 94%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폴란드 데이터가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한쪽으로는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미국 기술의 자존심이 지켜지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성공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 3시 40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뭔가 탐지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긴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되겠죠. 30억짜리 한국 레이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10월 29일 새벽 3시 47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즉시 메인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화면이 붉게 변하고 있었죠. 목표물 탐지, 우크라이나 당직 장교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적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쪽 벨라루스 방향이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몇 개입니까? 코발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현재 80, 100, 120,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이건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150개 목표물 확인. 당직 장교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붉은 점 150개가 키이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것 중 최대 규모였죠. 일주일 전 미국 시스템은 92개도 제대로 못 막았습니다. 150개는 어떨까요? 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75km, 속도 시속 150km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30분 후면 키이우에 도달합니다. 박민준이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동 모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가 외쳤어요. 새벽 3시 49분, 한국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화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150개 목표물 각각의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위협도 평가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구분됐습니다. 우선순위 분류 완료. 요격 순서 결정됐습니다. 시스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키이우 중심부로 향하는 드론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군사시설 방향은 주황색, 외곽 지역은 노란색이었죠. AI가 자동으로 판단한 겁니다. 요격 개시, 박민준이 명령했습니다. 첫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새벽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죠. 그리고 연달아 폭발이 계속됐습니다. 1초에 하나씩 미사일이 나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0분. 첫 발사 후 1분이 지났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15개가 격추됐습니다. 1분에 15대? 우리 시스템은 1분에 4대였거든요. 속도가 4배 빠른 겁니다. 톰슨 분석관님, 보십시오. 코발 사령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뺄 수 없었어요. 격추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 25, 30. 폭발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첫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고위협 목표물 30대가 모두 격추됐어요. 소요 시간은 90초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저는 급히 계산했죠. 150대를 다 잡는데 750초, 즉 12분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20분 후에나 키이우에 도착해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엔 전부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죠. 일주일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요격 시작. 시스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중위협 목표물 70대였어요. 미사일이 다시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화면의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죠. 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40, 50, 60. 새벽 4시 5분. 두 번째 그룹도 거의 끝났습니다. 70대 중 68대를 격추했어요. 2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2대는 방향을 바꾸어 도망치기 시작했죠. 시스템이 즉시 추적했습니다. 도주 목표물 추적 중. 음성이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망치는 2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 2대는 놓쳤죠. 하지만 98대를 잡았습니다. 아직 50대가 남았어요. 새벽 4시 10분 세 번째 그룹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저위협 목표물 50대였어요. 이들은 키이우 외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계속됐죠. 하지만 이번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미사일 재장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격추는 계속됐습니다. 50대, 55대, 60대, 화면의 붉은 점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총 격추 숫자를 봤습니다. 128, 132, 137. 놀라웠습니다. 새벽 4시 23분, 거의 끝났습니다. 화면에 남은 목표물은 4개뿐이었어요. 최종 미사일 4발이 발사됐습니다. 폭발음이 4번 들렸죠? 그리고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모두 사라졌어요. 격추 완료. 전체 목표물 150개 중 141개 격추 확인.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150개 중 141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41을 150으로 나누면 94%. 명중률 94%였습니다. 폴란드 데이터와 정확히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 시스템은 52%였어요. 100대 중 48대를 놓쳤습니다. 오늘 한국 시스템은 94%, 150대 중 9대만 놓쳤죠.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피해 보고 들어옵니다. 통신장교가 말했습니다. 키이우 외곽 세 지점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놓친 9대 중 6대가 빈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3대만 건물을 맞췄죠. 다행히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7명이 죽었는데 말이죠. 코발 사령관이 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잘 작동했을 뿐입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신들이 우크라이나를 구했어요. 저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탐지 150개, 격추 141개, 명중률 94%, 총 소요 시간 36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저는 미국 시스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전 탐지 92개, 격추 52개, 명중률 52%. 가격은 우리가 10배 비쌌죠. 300억 대 30억. 하지만 성능은 한국이 2배 나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믿어온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믿음, 비싼 게 좋은 거라는 상식, 모두 틀렸습니다. 30억이 300억을 이겼어요.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진지함만 있었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이 기술만 연구했거든요. 소형 드론 탐지에 특화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범용이죠.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 특정 분야에선 약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레이더는 전투기, 미사일, 항공기 모두를 잡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레이더는 오직 드론만 잡는 데 집중했죠. 전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펜타곤에 보고하셔야죠. 코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워싱턴은 지금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제목은 한국 시스템 실전 평가 보고였습니다. 본문에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명중률 94%, 가격 30억 원, 미국 시스템 대비 이전 명확.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도입을 권장한다.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저는 한 시대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선도하던 시대, 이제 한국도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벽 6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키우는 무사했습니다. 150대의 드론 공격을 막아냈죠. 30억짜리 한국 레이더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배움이었죠.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실전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드론들이 날아왔죠.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10월 30일 새벽 드론 공격 120대, 격추 113대, 명중률 94%. 11월 1일 드론 공격 160대, 격추 150대, 명중률 93%. 11월 2일 드론 공격 95대, 격추 89대, 명중률 93%. 저는 매일 아침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공격 횟수, 탐지수, 격추수, 명중률.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명확해졌죠. 명중률은 항상 93에서 95% 사이였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11월 5일 저는 최종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 총 공격 횟수 7회, 총 드론 수 904대, 총 격추수 847대, 평균 명중률 93.7%. 이건 폴란드 데이터와 거의 동일했어요. 제 현성이 입증된 겁니다. 저는 미국 시스템 데이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죠. 한국 시스템 명중률 93.7%, 가격 30억 원, 설치 시간 12시간. 미국 시스템 명중률 52%, 가격 300억 원, 설치 시간 72시간.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11월 6일 저는 정식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고민 끝에 정했어요. 한국 블로가이 레이더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기술 분석 및 도입 권고. 25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기술 스펙, 실전 데이터, 비용 분석, 결론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했죠. 결론 부분을 쓸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20년간 미국 무기 시스템을 옹호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국 제품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LIG 넥스원의 블록아이 레이더 시스템은 소형 드론 대응에 있어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보다 우수합니다. 명중률, 가격 대비 효율, 설치 용이성 모든 면에서 미국 기존 시스템을 상회합니다. 즉각적인 추가 도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1월 7일 오전 10시 저는 보고서를 펜타곤 국방차관보 사무실로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부본을 국방장관실에도 보냈어요. 제목에 긴급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오후 3시 국방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분석관, 보고서 받았네. 데이터가 인상적이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일주일간 매일 확인했습니다. 재현성도 검증됐고요. 명중률 94%라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52%였지. 저는 침묵했어요.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차관보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국방장관께 직접 보고 준비하게. 내일 화상회의 잡겠네. 11월 8일 오전 10시, 워싱턴은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키이우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펜타곤 상황실이 연결됐습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보였죠. 그 옆에 합참의장, 국방차관보,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시작하게.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스펙, 일주일간 실전 데이터, 미국 시스템과의 비교, 비용 분석, 명중률 비교 슬라이드에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3.7%대 52%.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합참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저는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일 현장에서 직접 봤고요. 육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가격이 정말 30억 원입니까? 우리 시스템의 10분의 1?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가격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톰슨 분석관,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 전문가적 의견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펜타곤 수석 분석관이 미국이 졌다고 인정한 거죠. 오스틴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토에도 공유해야겠군. 동맹국들이 알아야 해. 11월 9일 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연결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죠. 폴란드 대표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작년부터 한국 시스템을 쓰고 있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미국 시스템보다 10배 좋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은 검증된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대응에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소형 드론에는 한국 시스템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화의 차이죠. 폴란드 대표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10개월 사용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회의 말미에 루마니아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흑해 연안 드론 위협이 심각합니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관심을 표명했죠. 12개국이었습니다. 11월 10일 미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론 대응 레이더 공동 연구 개발. 사실상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키이우 시내 카페였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죠. 이긴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는 겁니다. 미국의 장점도 많아요.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이긴 사람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앞섰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믿음을 버리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3.7%대 52%. 30억 대 300억.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무의미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중요한 걸 배웠다. 미국이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 나은 분야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함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1월 11일 제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톰슨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구한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펜타곤 수석 분석관의 말이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키이우는 평화로웠어요. 드론 공격은 계속됐지만 이제 94%는 막을 수 있었죠. 민간인 피해가 70% 줄었습니다. 30억짜리 한국 레이더 덕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미국만 앞서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한국, 일본, 유럽 모두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걸 인정하고 함께 배워야 해. 그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대형 회의장에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한국 블로가이 레이더 시스템의 나토 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셋 나토 사무총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이에 소형 드론 대응 표준 장비로 공식 승인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 100여 명이 모였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처음엔 한국 시스템을 의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가격이 10분의 1인데 성능이 좋을 거라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1월 말까지 12개국이 정식으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스였어요. 각국은 최소 3대에서 최대 10대까지 주문했습니다. LINX1 발표에 따르면 총 수출 계약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레이더 68대, 부속 장비, 유지보수 계약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2월 10일,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LINX1이 저를 한국 본사로 초청한 거예요.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LIG 넥스1 본사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블로가이 레이더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시스템을 비웃었는데 말이죠. 회의실에서 김철수 이사와 박민준 기술 담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 뒤에 개발팀 20여 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덕분에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데이터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룰을 바꿨어요. 개발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20년. 미국이 F-35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방향이 달랐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려 했고 한국은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블로가이 레이더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한 달에 8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문량이 밀려서 이 년치 물량이 쌓여 있다고 했죠.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도 방문했고 육군 방공포병학교에서 강연도 했어요. 한국 장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걸 입증했으니까요. 3월 초 우크라이나에서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 패턴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대규모 집중 공격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소규모 분산 공격으로 바뀌었죠. 한국 레이더가 너무 잘 막으니까 전술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블로가이는 소규모 목표물도 잘 잡았거든요. 결국 러시아는 드론 공격 자체를 대폭 줄였어요. 3월 한 달간 공격 횟수가 전월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레이더 배치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였죠. 숫자로 증명된 생명 구조였습니다. 3월 20일 저는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톰슨 분석관님, 이번 일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겸손을 배웠습니다. 미국이 항상 최고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억 원이 300억 원을 이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비싼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죠. 한국은 20년간 드론 문제만 연구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전문화가 범용을 이긴 겁니다. 한국 무기를 더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각 분야에서 최고인 나라와 협력해야 합니다. 드론 대응은 한국이 최고예요. 인정해야죠. 4월, 저는 펜타곤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우크라이나 경험이 저를 바꿨거든요. 저는 더 이상 미국 무기 맹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최선을 선택하는 분석관이었죠. 5월 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드론 대응 기술 공동 연구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레이더 기술과 미국의 요격 시스템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치는 거죠. 저는 그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시 박민준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첫 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되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 10월 7일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실패하고 한국 시스템이 성공한 그날 저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 나라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요. 30억 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간 한 가지만 파고든 한국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바꿨죠. 그들의 집념과 기술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미래는 협력에 있다는 걸요.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